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내일 마지막 8차 변론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지금 여야는 대정부 질문에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석준, 최인호 전 의원과 함께 관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대정부 질문 첫날인데 정치, 외교, 통일, 안보 여러 분야에서 지금 질문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탄핵 정국이 지금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방금 좀 들리는 소식으로는 이제 윤상현 의원 발언도 좀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취지로 이제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이렇게 강도 높은 발언을 하니까 또 야당 의원들이 막 반발하고 그랬다고 해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어떤 통치 원리 중에 하나가 이제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법치주의의 가장 또 기본은 삼심제, 특히 개인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무죄 추정의 원칙이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12.3 비상계엄 직후에 많은 언론들, 특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도 시작되기 전에 내란 수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의 호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명백히 무죄 추정의 원칙을 범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의 이런 어떤 공정성 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윤상현 의원이 지적 이전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 논리를 지금 민주당에서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이런 점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좀 많은 저는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상현 의원은 계속적으로 정략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 집회 때 90도로 절을 하고 또 엎드려서 절까지 하는 등에 또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도 앞장서서 맡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강변을 했는데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12월 3일 날 계엄 선포하고 난 뒤에 바로 군이 영장도 없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하기 위해서 본관까지 침탈을 했고 또 같은 시간에 선관위에 또 군인들이 방첩사 대원들이 또 선관위를 침탈했고 이 헌법기관인 국회나 선관위는 아무리 계엄이 있다 하더라도 군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CCTV를 통해서 국회가 침탈되는 과정들을 다 지켜봤는데 그러면 내란의 우두머리가 아니라면 그러면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럼 우두머리는 누구냐? 김용현이냐? 그걸 믿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경고선 계엄이었다. 내란은 아니었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어떤 선동을 위한 지지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반복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이 사실상 종반부로 지금 접어든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이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결정에 반대해온 대통령 측에 힘을 싣고 있는 건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는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재가 헌재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영배 대행의 인치에 불과합니다. 네,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그 형사소송법 규정, 이 규정을 그 헌법재판소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헌법재판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피청구인의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데 이거를 이제 증거로 채택하니까 어제 대통령 측에서 반발을 했고요, 최 의원님. 네. 그 여당 그 지도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로 이슈화시키고 나섰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40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에는 전문 법칙 완화 적용을 열어놨습니다. 그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했는데 그 법 40조 1항은 개정되지 않았거든요. 실제
전문 법칙 완화를 적용한 것은 23년도에 이상민 장관 탄핵 때나 또 안동환 검사 탄핵 사건에서 네. 바로 완화 적용을 해서 심판을 해서 사실은 국민의힘 쪽이 바라는 대로 기각이 됐거든요. 그럼 그때는 완화 적용을 해서 기각을 한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왜 지금 헌법재판이 하는 와중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부당한 또 헌법재판을 흔들기를 하느냐,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또 지금에는 팽의의 의결을 거치고 법 개정도 아니하고 지금까지 선례가 있어 왔던 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저렇게 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사실은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흔들기 시작한 것은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부터도 권한대행이 하지 말아라고 강력하게 정치 공세를 펼쳤다가 또 성향이나 인연 따라서 부당하게 일부 재판관을 시비로 해서 불공정성 시비를 하다가 이제는 여러 가지 증거 능력이 있는 검찰, 경찰 조서까지도 그러면 하지 마라.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심판하는 재판이지 않습니까? 행사재판처럼 세세하게 제목이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중에서 이것은 맞고 이건 틀리다 이렇게 세세하게 해서 형량을 정하는 행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그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여러 가지 검찰에서나 경찰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고 또 그것이 법조계에서 맞다라고 다 인정받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항변을 했었거든요 어제. 네. 그 입장 듣고 이제 홍석준 의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검찰이면 검찰, 또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하고 또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막 혼재돼 있습니다. 만연히 그냥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 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네, 평의 때 논의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문 법칙의 완화 적용에 관하여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윤 대통령 발언도 들어보셨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정영식 재판관 발언이 방금 전에 이제 최인호 의원님 말씀하신 거 좀 이어지는 부분이라 그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번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리는 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네. 국민들이 극심한 어떤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보다 더 공정하고 네. 법을 준수하면서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예. 진행하는 걸 보면은 공정하지도 않고 법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40조에는 명백하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형사소송법에는 2020년도 개정으로 인해서 검찰 조서의 어떤 증거 능력이 피의자가 부정을 하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의를 통해서 그런 어떤 법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명백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정영식 재판관 말에 따르면 어쨌든 완화해서 적용했다. 앞서 이제 최 전 의원님이 네. 말씀하신 비슷한 취지로 해서 이걸 달리 표현하면 형소법을 준용했다는 의미로 지금 얘기한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완화라는 표현이 뭐 대단히 조금 추상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완화를 할 것이냐. 대통령께서도 한 것처럼 지금 이제 조서 중에서도 지금 이제 내용이 충돌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지금 이제 완화를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문제가 평의를 통해서 이제 결론이 되겠죠. 그런데 일단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검찰 조서했던 증거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헌법재판소 32조에 의하면 수사 혹은 또 재판 중에 있는 관련된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또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또 일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너무 현행 법을 지금 무시해가면서 지금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법의 대원칙은 어떤 그 피해자의 어떤 자기 방어권을 위해서 충분한 어떤 그 변론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일개 잡범도 그렇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 대해서 마치 그 뭐 초치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라든지 또 정의했던 신문에 있던 기회를 직접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또 제안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일반 어떤 원칙도 너무 지금 무시하면서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공정과 우려를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법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법의 해석의 차이가 좀 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하고 계속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 자 일단 대통령 발언도 저희가 들어봤잖아요. 이제 검찰 조서를 무조건 그 무시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그 증인들이 그 조사 내용과 좀 다른 진술을 한 부분도 있고 또 그 검찰 그리고 뭐 공수처, 경찰 그 여러 기관들이 좀 중구난방으로 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그 조서이기 때문에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중구난방으로 표현한 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일관되게 이상민 장관이나 또 뭐 김용현 장관이나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각종군 사령관은 다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고 군에 그 국회 투입이라든지 선관위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일관되게 아주 정연하게 다 진술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증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와서 완전히 이제 진술을 바꾸거나 또 애매하게 이제 진술한 것을 놓고 이제 오락가락한 진술을 왜 다 받아들이느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에서의 또 경찰에서의 진술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에서 말한 거, 진술을 번복한 것을 인정해 달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찰 조사나 조서 능력을 인정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정인으로 참석한 주요한 그 임무 종사자의 정언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그 들었던 부하들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언론사 만약에 그 지시를 받고 쪽지를 멀리서 받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검찰에 가서는 분명히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소방청장이 국회나 그 검찰 조사에서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뉘앙스로 들었다라고 분명히 했고 그 부하 직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럼 그 부하 소방청장의 지시를 받은 부하 직원들의 진술이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그걸 보는 것이죠. 또 여인영 반첩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에 정치인 체포 지시를 명령받았다는 진술이 살아 있습니다. 각종군 특전사령관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을 때 비화 핸드폰을 스피커폰을 열어놓고 다른 부하들이 들었고 그 들었던 부하들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우려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인들의 어긋난 진술 또 진술 말 바꾸기 그런 부분도 주목해달라는 것뿐만 아니고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그 부하 직원들의 수많은 증언들조차도 인정하지 말라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이것은 본인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것을 강변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 예. 우리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데 예를 들면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전문 정거를 좀 늘어났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그 헌법재판소의 정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그런 어떤 모든 사람들을 뭐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어떤 전문 정거를 좀 열어놓겠다는 저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원칙 잘 아신 것처럼 진술조서와 그리고 법정 정언, 즉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충돌이 되면 당연히 법정 정언이 이제 우선해야 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금 수많은 어떤 사법 어떤 이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검찰 조서는 뭐 신작 소수력 하면서 뭐 깡그리 무시하면서 당연히 재판이 나는 법정 정언이 그것이 이제 정언으로 채택되는데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4인 1조로 끌어내라는 그렇게 본인의 어떤 진술 조서가 아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라든지 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 그렇게 단전단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든지 또 김현태 특임 어떤
위원장도 그렇게 그 구체적 국정원 사령관부터 그렇게 의원들 끌어낸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 그런 내용들이 명백하게 검찰의 진술조사는 어긋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다 지금 현재 형사소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면 분명히 또 위정의 어떤 처벌을 받는 이런 어떤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진술조사보다도 당연히 법정 증언이 우선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형사소송법과 지금 헌법재판소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런 대통령과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자, 헌법재판소의 검찰 조서 증거 채택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데 대해서 자, 윤 대통령 측이 조사를 빌미로 파면 결정을 막고 파면되더라도 불복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거든요. 헌법재판소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왔다고도 밝혔습니다. 화면 준비됐으면 보여주시죠. 자,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준비됐습니까? 자, 화면 준비해 주시죠. 네,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가서 이제 여당 의원들이 가서 자, 마은혁 그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지금 민주당은 요구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 마은혁 그 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한 그런 절차 좀 보류했다가 지금 곧 그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도 먼저 그 한덕수 권한쟁의를 먼저 결정하라 좀 요구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파고들고 있어요. 그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가장 지금 현재 불신을 받고 있는 그 부분이 지금 민주당이 거의 뭐 줄 탄핵을 계속하다시피 해서 계속해서 많은 탄핵 그 사건들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부터 할 것인지 명확한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어떤 선입 선출로 먼저 이제 그 제기된 것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또 헌법재판소는 그보다도 중요한 사건을 한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 지금 탄핵 심리에만 지금 몰입됐는데 그러면 사실은 중요한 걸로 따지면은 지금 탄핵 심리되는 이 국가의 위중한 사항을 좀 관리하고 국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총리의 지금 현재 이런 어떤 탄핵 심리가 더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대원칙도 본안보다는 가처분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처분된 어떤 탄핵 심리가 한덕수 권한대행과 그다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 두 건이 지금 이제 계류돼 있는데 예를 들어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심리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의결 정득수가 과연 지금 우원식 의장이 주장한 것처럼 국회 재적 과반수 150명이냐 아니면 또 3분의 200명 이상이냐 이것만 판단하면 그 부분도 되거든요. 따져봐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것은 이제 후순위를 미루고 지금 마은혁 후보자 것만 이렇게 자꾸 이제 긁어 나오니까 마치 그 헌법재판소가 자기 어떤 재판만 그 우선시하는 그런 어떤 것을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법의 대원칙 이런 어떤 순서를 대원칙을 너무나 지금 이제 위배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과 국민의힘이 항의 방문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조서를 이제 증거로 채택한다면 그건 이제 대통령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 의원님.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뭐 이창수 검사장 탄핵안 그 여러 개 탄핵안이 지금 쌓여 있는 이 현안들, 다른 현안들은 이제 윤 대통령이 주장해온 계엄 사유 중에 또 하나거든요. 또 이것이 이제 탄핵안이 어떻게 결론난 따라서 이제 계엄 사유가 정당했다는 조금 입증할 수 있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대통령 쪽 그리고 또 여당 쪽에서는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위한 그 심리부터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은 빠른 국정 헌정 질서의 회복이 없이는 이런 내란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 하루라도 빨리 이 내란 혼란을 극복해야만이 어떻게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정리를 해야 국가가 정상화된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도 아니, 총리의 그 탄핵 여부가 먼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빨리 정해서 국가 질서가 빨리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 탄핵 심판부터 먼저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느닷없는 계엄 때문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고
환율이 또 얼마나 올랐고 정시가 얼마나 불안했고 이런 여러 가지 민생이 어려워진 것에 따르면은 또 심지어 사법부에 대한 폭동까지 일어날 정도로 국론이 완전히 그 폭력화될 정도로 분열화돼 있는 이런 상황을 빨리 극복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제일 큰 임무라고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국무총리 탄핵 그거 하고 나면 또 뭐 중앙지검장에 대한 또 그거부터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시간 끌기로 일관할 것 아닙니까? 정치 공세로 해서 또 다른 헌법재판소에 대한 흔들기 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빠른 시간 내에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든 이 혼돈의 전국이 좀 하루빨리 수습되길 바라는 건 모든 국민들의 좀 바람일 것입니다. 좀 탄핵 정국이 어쨌든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좀 역공을 펴고 저 역공의 흐름이 좀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명태균 이슈를 재점화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 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오늘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이 법안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내용으로 어제 발의하고 오늘 올려서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어떻게라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법안이 발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기 대선과 대선 주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고속도로 말씀하시는데 이재명 대표가 에너지 고속도로는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이재명 고속도로가 될 것 같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으로 봐서는 그것이 이재명 고속도로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이른바 뭐 내란 혐의 특검법은 그 지난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넘어와 있습니다만 그 추진 동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민주당이 어떤 그 카드를 좀 다시 던질지 다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신 명태균 특검법을 들고 나왔거든요. 자, 홍석준 의원님, 네. 왜 이 시점에 다시 명태균일까요? 예, 저는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3 비상계엄 직후에는 사실은 많은 국민이 놀라시기도 놀라셨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 여론도 높았고 또 민주당 지지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거의 뭐 탄핵이 이제 되지 않아야 된다 기각과 그리고 인용 여론도 거의 백중세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정당 지지율도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어떤 그런 여론조사 많지만 또 초반하고는 완전히 지금 달라진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국의 좀 흐름을 좀 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만약 이런 특검을 통해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잠재적인 대선 후보급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런 어떤 후보자들에게 대한 어떤 타격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좀 민주당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지금 결국은 이런 어떤 내란 또 이런 어떤 탄핵 관련된 이런 어떤 특검의 폭주 그리고 관련된 어떤 장관들의 어떤 줄탄핵 예산 폭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결국은 지금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어떤 명태균 특검법을 또 발의를 하고 또 내란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이런 특검 어떤 공세가 저는 결코 민주당에게도 저는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시점도 시점입니다만 최 의원님, 그 이 내용 가지고도요. 좀 방금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그 국민의힘 후보들까지 그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을 괴멸시키기 위한 법안이라고까지 반발을 하거든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 앵커께서 질문하는데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을 괴멸시킬 만한 법이다. 괴멸. 그런 표현을 매일 그리고 쓰거든요. 뭐 문제가 없으면 왜 괴멸이라는 표현까지 쓸까? 그만큼 본인들도 뭔가 찜찜함이 있으니까 이런 표현까지 쓴 거 아니냐. 사실은 명태균 씨는 12월 3일 날
계엄을 내린 그날과 뭔가 맹태균 씨와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뭐 알려지고 있는데 왜 하필 12월 3일 날 밤인가, 금요일 밤인가,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해제 못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해도 되는데 왜 12월 3일일까? 그런 측면에서 맹태균 씨가 12월 3일 계엄 직전에 특검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기는 특검을 원한다. 이 특검이 이루어지면은 언제든지 자기는 특검에 가서 진술할 용의가 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맹태균 씨가 모든 진실이 담겨 있는 황금폰이라 일컫는 자신의 핸드폰을 제출할 의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 뒤에 계엄 직후에 며칠 있다가 검찰에 이제 그 확보가 됐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모든 진실을 다 밝히겠다는 식으로 함으로써 이것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는 어마어마한 압박으로 작용해서 이래가 가다가는 모든 자기까지 지금까지의 진술들이 거짓말로 탄로나서 이것이 혹시나 탄핵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그날 계엄령을 내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계엄과 맹태균 씨 함수 관계는 아주 밀접한데요.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홍준표 시장 이런 분들이 유력한 국힘의 차기 대선 후보 군인들인데 맹태균 씨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뭐 대납했다든지 또 부정으로 조작을 했다든지 이런 연루 의혹을 아주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특검이 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자기 대선에 상당히 불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략적인 판단에서 이 법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탄핵 정국이 이제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진실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명태균 특검법을 갖고 나온 민주당의 의도가 무엇일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국민의힘을 괴멸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는 목적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왜 그런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SNS 대화 캡처가 이미지 파일 280개, 강혜경 씨 등 자택 컴퓨터에서 나온 확보한 증거가 이미지 파일이 6,892개로 언론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에 대한 구속 이후에 한참이 지나도록 김건희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왜 봐주기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일컬어지는 휴대폰은 12월 12일 날 이미 제출돼서 검찰이 그날 비로소 확보를 한 상태고 현재까지 포렌식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수사가 진척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현재 포렌식 과정 중에 있고 참여권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렌식 끝나면 김건희 소환 조사 가능합니까? 그건 수사팀에서 그 성역 없이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물적 증거 확보 분석 중이기 때문에. 다음 거 보여. 네, 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하냐는 질의를 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제가 홍 의원님 이게 뭐 법안이 통과돼서 뭐 실행이 돼야 다 이렇게 야당이 지금 궁금한 부분들, 야당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까지 현실화될 수 있을 텐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명태균 특검법 두고도 이제 뭐 위험적이다 이런 요소들도 있다고 또 이제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과연 가능할지? 저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사실은 초반에 모르겠습니다. 비상계엄 직후에 민주당이 이런 특검 공세에 대해서 너무 이건 좀 해도 너무한다. 뭐 그런 어떤 뭐 여론들이 뭐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통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은 이 명태균 특검법원에서 사실 저는 이미 드러날 거는 검찰 수사 내지는 또 그 이전부터 명태균 씨가 얼마나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이미 그래서 수사가 진행된 지 꽤 오래됐죠. 예, 그래서 저는 황금폰이 아니라 뭐 중고폰에 불과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다분히 어떻게 보면 좀 정략적인 어떤 요소에 불과하다. 지금 박원정 의원도 계속 이제 김건희 여사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수사상이라든 이런 것보다는 뭐 정략적으로 그냥 발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략적이다 뭐 말씀하신다면 이제 탄핵 정국 속에서 좀 여론전 일환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자, 최 의원님. 예, 그 황금폰이 검찰에 제출된 지가 2달째인데 검찰의 수사 속도가 너무나 지지부진하다. 과연 수사를 하고 있는 거냐 마느냐. 실제 또 강도 높게 수사를 하던 창원지검의 수사팀이 뭐 일부는 또 보직 이동이 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럴 정도로 지금 수사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내란 특검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다. 물론 계엄과의 밀접한 연관관계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또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두 가지가 다 이제 다 포함돼서 특검을 요구하는데요. 위헌이다 자꾸 이러면서 빠져나가려 하는데 대법원장 추천이 왜 위헌인지 국민의힘이 늘 특검할 때 특검 추천을 제3자 대법원장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법원장으로 추천하자는 것이 뭐가 위헌인지 참 이해가 안 되고, 아니 자당의 대선 후보만을 자꾸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주장, 정말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명태균 특검법 관련 움직임이 좀 분주하게 돌아오고 있어서 좀 그 부분 간략히 짚어봤고요. 자,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 소식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을 지휘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그리고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선거 시스템 문제에 대한 증언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2차에 걸쳐서 이행 점검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진짜 사개의 권위자들을 모시고 선거 시스템 보안 자문단까지 꾸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증을 받고 22대 국선을 치른 바 있습니다. 개표 시스템에 대한 침투가 가능해서 뭐 특정인이 아니라 뭐 전체적인 증거 결과값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당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백종욱 전 차장 그리고 김용빈 사무처장의 증언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영상 준비됐죠? 네.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또 보안 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났고 보안 관제 탐지 시스템, 차단 시스템 이런 관계 없이 외부에서 안으로 침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뭐 작동을 해줬네 안 해줬네 하는 그런 부분은 관계가 없다는 말씀. 실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CCTV 그 영상에 대해서 24시간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개표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천천히 그 찍힌 투표용지를 제대로 소위 참관인들께서 감시할 수 있도록 수검표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취해 왔기 때문에 네, 2023년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 그때 나왔을 때 이제 KBS도 이제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만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5%만 확인해도 이제 보안에 취약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침투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5%만 봤지만 더 많이 본다면 좀 더 그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까지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선관위 사무처장은 이게 실제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일부 상황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 실제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은 있을 수 없다고 이제 반박하는 내용까지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어제 저 내용을 보면서 물론 뭐 저도 이제 2023년도 이제 가방위원이기 때문에 저 내용을 상당히 알고 있고 제가 지난번 이 시간에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새로운 사항을 이제 알게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부정선거에 있던 개연성을 이야기하면 음모론으로 봤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 자유민주주의 실현하기 이벤트가 결국은 선거인데 선거에 있던 정확성 문제는 문제 제기를 하면 선관위나 뭐 이런 어떤 관련 기관이 좀 책임감 있게 대응을 해서 그런 어떤 의구심이 없도록 해야지 당연한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음모론이다 이렇게 몰고 갔죠. 그런데 어제 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밝혀진 것은 일단은 내외부망 분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죠. 백 차장이 저 3차장, 백 차장은 굉장히 IT 전문가입니다. 정보보호 관련된 박사학위도 갖고 있으면 전문가인데 일단은 외부망과 내부망, 선거망 이게 분리가 안 돼서 해커가 타고 들어갈 수 있었다. 그건 뭐 제가 지난번 이 시간 때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은 그 선거 명부에 그 이제 도장을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지 파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어떤 도장 찍는 것도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투표 명부 조작도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그 가공의 인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부재자 투표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선관위가 이렇게
방어했던 논리는 뭐냐면은 예. 노태학 그 선관위원장이 대정부 질문에서 고민정 의원이 할 때 내부만 분리가 안 됐다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이게 그 설사 이제 해킹이 되더라도 왜냐하면 해킹 흔적이 북한으로부터 해킹했다는 예를 들면 뭐 그런 어떤 그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킹이 하더라도 내부에서 이제 그 호응하지 않으면 이 명부 조작은 안 된다고 했는데 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해커가 명부 조작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선관위가 했던 변명들이 상당수가 지금 거짓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는 이런 것들을 정말 국회에서 국정조사 내지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내서 이런 자유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정치적 이벤트인 선거가 안전하다. 그리고 불안전하다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난 사안 가지고 이제 대통령 측에서 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김용빈 사무처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검증 요청을 해주면 선관위 서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다 검증에 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 투표자 수까지도 헌법재판소나 네. 대법원에서 하라고 하면 다 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명할 때 사실 우리 야당은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완전 절친 중에 절친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선거가 중립적으로 잘 관리되지 못할까 그런 우려 때문에 상당히 그때 뭐 조금 저희들이 이런저런 논평도 내고 했습니다만 어제 헌법재판소에 와서는 본인이 사무총장으로 판사 출신입니다. 이분이. 네. 와서 몇 년간 3년간 근무를 해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투개표의 그 검표 과정이나 또 참관 과정이나 또 개표 진행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 있을 수가 없다. 부정선거는.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 또 국민의힘은 4년 전에 당대표 지시로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조사를 한 결과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또 그 21년에 결론 내리고 난 1년 후 22년 11월 달에 대법원에서 부정선거 없다고 판결을 받고 바로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동료를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적극적으로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당론으로. 국민의힘이 4년 전에는 부정선거 없다라고 결론 냈고 대법원에서도 부정선거 없다고 결론 냈고 그에 따라서 본인들이 선거 캠페인까지 했고 또 지난 대선에서는 0.73% 차이로 이겼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있고 전국에 20만 명에 가까운 투개표 참관인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대맹천지에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느냐. 또 중국의 어떤 개입설까지 하면서 외교관계까지도 훼손시키는 이런 억지 주장들. 신원식 안보실장도 사실상 그 중국의 개입설은 부정했지 않습니까 어제. 자 이제 자, 그럼에도 정말, 불구하고 예.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네. 계엄의 사유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실체를 좀 확인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김용빈 사무처장 말대로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네. 좀 검증을 요청할 필요는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당이 헌법재판소가 끝나는 대로 네. 김용빈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대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모든 투표자 수를 다 검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이 부정선거 있냐 없냐 이 구체적으로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는 왜 군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을 투입했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침탈했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헌법상 선관위 탈취는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을 명백히 예. 증명해 준 사안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3일인 내일은 8차 변론 기일이 예정된 마지막 기일인데요. 이 추가 기일을 지정해서 이 재판 그 날짜를 좀 일정을 좀 늘릴지 말지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일 헌법재판소 8차 변론 기일에도 조태용 국정원장 등 핵심 증인들이 나오는데요. 내일은 저희가 특집으로 3시 30분부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